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금기시했던 동성애와 이혼에 대한 포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황이 주재하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이혼과 동성애의 포용적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동성애나 이혼한 신자를 교회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예수회 소속이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원인 박종인 신부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괜히 잘못 칼을 휘둘렀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검찰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여는 장혜경 진보 네트워크 센터 활동가도 연결해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은 후에 10월 15일 수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1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문, 그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언론사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보를 공개하라고요. 예. 근데 내일 2014년 10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딱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예. 반년입니다. 반년입니다. 예. 반년 동안에 진상규명, 실종자 완전 수색 모두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실장한테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입니다.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선체 좌현이 대부분 물에 잠겨서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7시간 논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했기에 난리가 나도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는데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냐라는 봉창 두드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물살이 전복된 세월호를 휘감아서 잠수부조차 제대로 선체에 진입하지 못하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구조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족이나 야당이 청와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일 14차례에 걸친 서면 보고, 이 서면 보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했는지, 혹은 엉뚱한 것을 보고한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초동대처가 이렇게 엉망이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업무 현황에 근거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사항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14차례 이루어진 서면 보고와 관련해서 그 문서 전체의 공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겨레나 참여연대는 이거 불응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예. 이런 계획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덕을 봤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지요. 예. 자기 정권이 추진한 법을 통해서 자기가 덕을 봤다. 이러면 이건 진짜 이 국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2억 6,100만 원의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7,200만 원가량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부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근혜 모두 덕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지난 5년 동안 종부세로 줄어든 세금이 한 14조에 달했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MB의 감세율은 77.2%, 박근혜의 감세율은 68.8%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시는 대로 국세입니다. 나라가 걷습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로 인한 수익은 모두 지방에다가 나눠줍니다. 자, 종부세가 14조 이렇게 감세가 됐으니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방은 어렵고 이명박근혜는 덕보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 혜택을 받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어요. 경향신문 1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또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다라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은 연간 9조 원 법인세 감세에서 그 종부세 감세로 1조 원의 추가 감세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감세된 종부세 거의 14조에 이르는 돈 가운데 기업 몫은 7조가 넘는 절반을 넘은 그런 비율을 나타냈고요. 정부는 당초 종부세 감세분의 3분의 1이 기업, 3분의 2가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봤지만 기업 몫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예.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매년 수조 원의 종부세 감세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감세에 힘입어서 사내 유보금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MB가 왜 이렇게 기업들 감세해 줬습니까? 그 돈 생기면은 고용, 투자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부동산이나 늘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 몫이 절반이 넘었다고 하지만 나머지도 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부자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 또 MB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B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경인 아라뱃길. 2천이 뭡니까? 2조 6천억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이 애초 예측치의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배가 한 100대 정도 오간다. 근데 알고 봤더니 10대도 안 간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화물과 여객, 이게 그나마 좀 비율이 높은데 이거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8.5%, 자동차는 예측치의 1.2%, 철강제는 예측치의 16.1%가 이렇게 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모래 같은 경우 아예 실적이 전혀 없고 여객 역시 예측치의 24.3%에 그쳤습니다. 특히 철강제나 잡화 같은 일부 화물과 여객선 이용자는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뱃길을 만들어서 물류비 절감 같은 이런 수도권 물류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2012년 5월 25일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7,500톤급 이상의 선박 이용이 불가능한 데다 대형 화물선에 중간 기착 시설이 없는 등 태생적인 한계 탓에 사실상 물류 기능을 갖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볼거리도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명박 씨한테 표준 게 경제 잘할 것 같아서 네. 대기업 CEO 출신이니까 네. 네, 다 말아먹었군요. 결국은.
자기 집 경제는 살렸네요. 그러니까. 예. 예. 뭐 4대강이며 또 자원외교로 날린 돈이며. 예. 예. 국회가 이거 지적만 하고 가만 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 털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MB가 여기저기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두환처럼 총칼을 들어야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일입니까? 우리 주머니가 다 털렸는데요.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이 이르면 오늘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열 모양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무회담은 아니라고 말해서 아마도 장성급 군사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데 예.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측이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마 NLL 해역에서의 긴장 완화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의 그 완화와 관련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슬쩍 비추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화의 단초가 됐는지, 뭐 오늘 험한 얘기만 오가다가 끝날지, 뭐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됐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초강수를 발표한 다음 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러다가는 간첩 수사가 올스톱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수사의 상당 부분을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청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간첩 수사를 뭐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하죠. 네. 증거도 조작하고. 예.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런데 간첩 수사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증거도 조작했던 그 국정원이 뭐 이렇게 증거 걱정을 합니까? 예. 한편 그 김진태 검찰총장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을 겨냥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카톡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인적, 물적 설비도 없고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같은 중요 범죄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감청 대상 범죄도 아니다 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상당수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오면을 보면요. 이런 검찰 국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SNS 업계가 단체로 공동행동을 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의 수사기관 감청 영장 집행 거부 회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아무리 영장은 들고 와도 우리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이석우 대표의 입장, 이 입장에 대해서 100여 개 업체가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명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 대책과 입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미 뭐 아시는 대로 MB 정권 때 다음 네이버 이 메일 털다가 결국 이 이용자들이 다 G메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의 메일, G메일로 말입니다. 자, 근데 또 카카오톡 털어가지고 또 이 대거 독일 텔레그램으로 지금 사이버 망명 대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하겠다라고 인터넷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검찰 안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세계일보 기사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애초에 과잉 충성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감청만은 안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성찰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과잉중성이라고 검찰이 짚었네요. 행정부 공무원이지만 왜 사법시험 로스쿨 넣어가지고 검사 자격 주고 그럽니까? 예. 이런 거 판단할 때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소신도 갖고 그렇게 일하라고 높은 연봉 주면서 상대적으로 검사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러려고 했던 검사들도 있는데 뭐 혼외 자식 이렇게 들통나고 또 이렇게 쫓겨나고 기가 바짝 죽었죠.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런 검사의 입장을 모르진 않지만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너희들은 텔레그램 쓰면 안 되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황교안 장관은 꿋꿋이 지금 뭐 이렇게 카카오톡 쓰고 있다고 하니 황 장관 믿고 카카오톡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반성 자성 이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3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정말 영장은 들고 왔는데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3면에 실렸습니다. 카톡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카톡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음 카카오가 고객 입장에 서서 기필코 결단코 이걸 보여주지 않겠다 한다면 안 보여주게 되는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정답은 아니다 이겁니다.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청영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와 살인, 강간, 마약, 유괴 같은 특정 중요 범죄로 한정돼 있지만은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이 안 된다고 검찰이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뭐 간첩 수사 못한다. 엄살 부리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엄살이란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은 처벌받게 될까?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 측이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서구 대표가 미국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검찰 사건 평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온라인 공안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돌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아닙니까?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면 검찰이 직권으로 그 글을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행 방송통신법은요, 사이버 게시물의 심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한 다음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삭제, 접속 차단 이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앞으로 또 구글 블로그 이런 데다 글 올리지 않겠어요? 거기 어떻게 삭제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IT 업계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유치한, 졸렬한 충성 경쟁.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IT 기업들이 말이죠. 이게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그 의원들 카톡방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건 안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2012년 당시에 그 장기 파업을 주도했던 MBC 노조 지도부도 카톡방에서 전략을 짜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건 또 안전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 고객들을
호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국내 고객은 이렇게 찬밥 취급받고 이용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호갱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정부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호갱인 모양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134대의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는 1조 7,500억 규모 사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업체가 계약대보다 8천여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와 업체가 당초 계약 금액에 비해서 40여 %나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건 뭐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에다가 비용 인하 요구를 할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정부가 호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천성산 여기 KTX 지나갈 수 없다라면서 며칠을 단식했습니까? 그 지율 스님의 단식. 이것을 비웃었죠. 천성산 이 터널 지나가는 지역 자연 생태계 별 문제 없다. 중앙일보의 논지는 이랬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경남 양산시를 가로지르는 주남천, 이게 흐르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갈로 가득 찬 곳이 돼버렸는데 듬성듬성 풀만 나서 황무지가 됐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이 하천터를 따라서 이어졌는데 이 주남천은 KTX가 지나가는 원효터널 공사를 놓고 지율스님의 단식과 이 꼬치질의 도룡뇽의 서식지로 시끄러웠던 천성산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물이 콸콸 흐르던 주남천이 왜 말라붙었을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하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널을 뚫으면서 만든 작업 터널이 수맥을 건드려서 지하수가 유출됐고 그렇게 지하수 수위가 줄어들면서 하천이 육지화, 사막화되고 있다고 짚은 겁니다. 그렇죠. 지하수가 유출돼서 물이 마르면 사막되지요. 원효 터널과 수평거리로 500m 떨어진 밀밭 늪은 습지의 자취를 잃고 육지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천성산에서는 식물 잔해와 진흙, 늪바닥을 덮은 2탄층이 지하수, 습지, 하천수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습지, 하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이 맞는다면 왜 하천, 습지, 계곡이 7년 만에 말라붙고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엔 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철도노조 노조원이 1,500명 줄었다 이렇게 말이죠. 줄어든 이유를 조선일보는 무엇으로 꼽았는지 아십니까? 철도노조의 강경투쟁, 여기에 환멸을 느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철도노조에 대한 모진, 압박,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전보를 하고 말이죠. 직위 해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탄압을 하니 이거 노조원이 됐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 안 졌겠습니까? 집행부가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서 실망해서 이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경한 지도부를 무력하게 만들면은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철도의 그 무리한 민영화 이게 중단됩니까? 차단됩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강경파 길들이기 이런 식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몇 가지 기사가 더 있는데 말이죠. 중앙일보를 보면은 서울 인구와 맞먹는 1,000만 아파트 주민을 14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일면에 실렸고요. 경향신문 16면에는 경비원 임금 협상은 입주민 손에 달렸는데 수천 명의 사장님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금 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 불친절하면은 바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용 불안정성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경비원을 돈 주고 일시키는 사람, 비용 절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의 절반가량이 서울시 간부 출신이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500만 원씩 받는 연구 목적의 초빙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보훈 인사용 아니냐라는 지적을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초빙 교수제는 역사가 오래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번에 사직한 분들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서 자격을 갖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해명은 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정무부시장 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예. 정신 인사라고 볼 여지가 비판을 있죠.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한편 오늘 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그 신면 기사인데 정부가 2011년부터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했죠. MB 정권 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동차 업계가 이거 이 차량 네. 많이 팔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좀 간소화하도록 MB에게 부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MB가 결국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많았는데요. 아직 뭐 실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줄어가다가 2012년에 갑자기 24.5% 교통사고가 급증했고요. 또 더 걱정되는 것은 운전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면허 따는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면허갱신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 탓도 있겠지만은 노인 운전자 사고는 치매 환자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이렇게 제대로 걸러내야 하는데 이 허술한 면허갱신 절차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험금 네. 많이 나갈 테니까 예. 문제 제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제 자동차의 이 보험료가 연 1조가 나가는데 이 외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거 결국 국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 외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노컷 뉴스의 보도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변석계. 오늘 뉴스의 재구성 제목입니다. 우선 아침.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한희 대변인입니다.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 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가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한 유명 포털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스승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검찰이 SNS나 정부의 비판적인 포털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처벌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메신저로 옮기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 건수가 60억 건을 넘고 실시간 감시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두 논평이 논리에 일관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헛소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프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10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일본 재팬타임스가 한국의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한국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예. 재팬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취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지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루머를 먼저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나 수사가 없었다며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특정 일본 언론을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팬타임스는 또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건 권력 남용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최대한 자제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국의 연금 체계 문제 있다. 아주 낮게 평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25개국의 연금 체계를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5개국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6점이었는데 예. 한국은 43.6점을 받아 꼴찌에서 두 번째였고요. 꼴찌인 나라는 한국보다 0.1점을 낮게 받은 인도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이었는데요. 한국은 세 항목에서 모두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금 체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82.4점을 받은 덴마크였고요. 예.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한국의 연금 체계 25개 조사 대상 나라 중에 24위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예.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금지해온 동성애, 이혼 등 이 문제에 좀 포용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주교 시노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교회가 동성애자와 이혼한 사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과 그들의 아이들도 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교리는 유지하되
동성애자에게도 은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예.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혼과 동거에도 긍정적 면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피임에 대해서도 유화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주교들은 오늘 19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번 중간 보고서의 내용이 최종 보고서의 결론으로 이어질 때 주목됩니다. 예. 중간 보고서라고 하지만 이게 공개되고 나서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의 최대 동성애 권리보호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가톨릭의 지진 같은 입장 변화이자 어둠 속의 광명이라며 환영했고요. 예. 제임스 마틴 예수회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의 혁명적 변화라며 주교 시노드가 신자들의 현실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가톨릭 내 보수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보수파인 레이먼드 레오버크 추기경은 많은 주교들이 이번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도 이번 중간 보고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보고서의 어조는 거의 혁명적이라며 2000년간 동성애를 죄악시해온 가톨릭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예. 뉴욕타임스는 가톨릭 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영국 의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최근 스테판 웨프벤 스웨덴 신임 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스라엘이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친이스라엘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눈치를 안 본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핵심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한 나라는 134개국인데 이들 대부분은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입니다. 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7개 나라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미국 눈치를 안 보는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콩 경찰이 시위대가 설치한 이 바리케이드 철거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고요. 홍콩의 도심 점거 시위대와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시위대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진압작전을 벌였는데요. 예. 결국 1시간 만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에드미럴티 지역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자 정부청사 옆 터널 도로를 대신 점거했는데요. 이들은 도심 점거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경기도 연천 파주에서의 총격전 등 군사적 긴장의 완화 등을 의제로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군사회담을 준비 중이라면서 날짜는 예단할 수 없지만 곧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연금 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 187억 원 가운데 1,769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 원, 적자 보전금 1,020억 원, 재해보상 부담금 91억 원 등입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셈 정상회의에 앞서 동포 간담회와 경제인 관련 행사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점검 현장을 오늘 공개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 구간이 무너지면서 버스 등 6대 이상의 출근길 차량이 추락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였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재계약 비용이 2년 전 비용에 비해 수도권은 늘어나고 지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세를 재계약해야 하는 아파트 거주자는 전국 평균 3,108만 원의 재계약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2년 전보다 343만 원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이 5도 이하의 낮은 기온을 보였고 대관령과 철원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 평창과 철원, 충북 제천 등에 이틀째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제천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법사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오늘 진행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야당 의원들이 이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를 두고 이 꼬리 자르기다, 봐주기다라는 식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고요. 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데 이것 역시 주목이 되는 게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하고 은행장 사이에 벌어진 다툼, 그리고 금융당국의 징계 문제 등 이른바 KB 사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여야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국감입니다. 예. 법사위가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감 한다는데, 글쎄요. 감사원이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를 네. 야당이 또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같은 경우에 해수부나 또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감사 진행키로 했다는데, 이곳 역시 세월호 사고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세월호 얘기 말고는 거론할 이슈가 없을 정도로 세월호하고 직결된 기관들이 오늘 대거 농수산위 국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예. 최근에 검찰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터라 오늘 국감이 더 주목이 됩니다. 참고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유컨대 세월호는 과적과 운항 미숙에 따른 변침에 의해 침몰했다는 아주 원칙적이고도 초보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해수부 등의 초동 대응, 현장에 있던 해군 잠수 요원들과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 지연 배경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 이런 면죄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의혹과 문제 제기가 원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검찰의 수사가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남아있는 의혹들, 즉 세월호 침몰 직후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늘 국감에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세월호 사고 다루는 국감에서 혹시 지금 이준석 선장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유가족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예 좀 배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나라 전투 예비 탄약이 전쟁이 발발한 뒤 일주일만 지나면 바닥을 드러낸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이 전투 예비 탄약이 전쟁 개시 일주일이면 다 떨어진다, 바닥난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입니까? 그런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 이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이 육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한 이 자료의 내용을 오늘 공개한 겁니다. 군의 전투 예비 탄약, 전투가 발발하면 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킵해두고 있는 탄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쟁 발발로부터 길면 보름, 짧으면 사나흘 만에 모두 소진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육해공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육군의 경우 대표적인 대화력전 무기인 K9 자주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9 자주포의 신형 항력 감소 고폭탄, 조금 이름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고폭탄, 그리고 항력 감소 이중 목적계량 고폭탄 등 중요한 예비탄이 모두 전쟁 개시 뒤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육군이 이런 해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8일치를 보유하고 있다. 예. 글쎄요. 하루 더 버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지상 전면전이 정확히 7일하고 반나절 만에 뭐 끝난다. 이런 보장이 있다면 아주 적절한 해명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군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주요 잠수함들에 탑재되는 잠대함 유도탄, 또 이른바 홍상어라고 불리는 적 잠수함 공격용 한포탄, 우리 군의 주력 포탄인데, 예. 이런 주요 화력이 길어야 일주일, 역시 짧으면 사나흘 만에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공군 역시 이 주요 탄약을 길어야 보름 정도 사용할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잠수함 내지는 구축함, 보람의 사업, FX 사업, 자주포 사업 등등 수십조 원대의 사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실탄부터 채우라는 게 자료를 분석한 손인춘 의원의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이런 굵직한 사업은 각종 이권이 개입하면서 온갖 형태의 비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예비군 제도 같은 것도 좀 손질을 해서요, 차라리 탄약 사는데 돈을 좀 더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대화력전 주요 무기인 K9 자주포. 네. 원래는 이제 스스로 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포기 때문에 자주포라고 하는데, 네.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자주포다. 이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예. 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이른바 그 세월호 3법 제정을 위한 그 TF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했죠? 예, 주말을 앞두고 아마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가동이 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오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주호영, 백재현 정책위 의장, 또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0월 말까지 이들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합의 처리하자는 지난달 합의에 따른 겁니다. 예. 패키지에 해당되는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등 3가지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 회동을 열어서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키로 했고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오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야당은 내놓을 게 없으며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색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당할 때 여자가 줄 여자입니다. 한자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우윤근 원내대표 얘기는 앞뒤가 좀 충돌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뭐 이 세 가지 법안 이달 말까지 기한 정해서 뭐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유가족의 특검 추천 그 참여 문제 추후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두르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요. 이 유병헌법이나 정부 조직법 이 본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 법안들하고 동렬해 두고 한데 묶어서 접근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겁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매우 첨예하고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안을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척 선명하면서도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유병헌법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 문질과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이들 법안과 연계해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난센스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그제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이거 청구해서 집행해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 확산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이거 회사 존립까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수구 신문은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들은 오죽했으면이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박근혜 정부 사이버 정치 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혁영 활동과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진보적 정보주권 운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일단 다음 카카오가 그제 앞으로 검찰이 감청영장 집행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압수수색하고 감청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감청은 지금부터 미래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 2달이면 2달, 이렇게 대상자의 통신을 모두 실시간으로 지득 체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반면에 압수수색은 송수신이 끝나서 저장되어 있는 전기통신 내용을 가져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영장이 필요하지만 감청은 일어나지 않은 통신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대상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뭔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 아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청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기간도 제한되고 감청이 왜 필요한지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설명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이상한 방식으로 집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었거든요. 예.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기술적으로 안 되면 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3, 4일치씩 모아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감청이 2달 동안 이렇게 영장이 나오면 3, 4일치씩 끊어갖고 매번 10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고 이게 대체 감청인가 감청이 아닌가
압수수색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용자들에게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논란 끝에 이번 다음 카카오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는 거죠. 앞으로 감청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에 대한 거부이기보다 예. 그간의 편법적인 감청 집행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고객들 뭐 사생활이나 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이 다음 카카오 측의 그제 발표가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한 것이 있는데 예. 그 해명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뭔가 자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감청 그 자체랑 관련된 위법성 논란 그것에 대한 그 급한 불을 끈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법 집행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이석우 대표는 최고 경영자인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감청의 적법성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감청을 안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청이 궁금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정말 감청이 불가능할까 부분은 카카오에 대해서만 설명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자기들이 입수할 때 예. 카카오를 통하지 않고서도 카카오톡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상자의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그냥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인터넷 패킷 감청이라 그래서 인터넷 회선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주고받는 그런 모바일망에서 오고하는 정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회선 차원에서 가로채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카카오 측에서 감청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은 수사기관에게 제공될 가능성은 좀 있죠. 예. 이 검찰과 다음 카카오의 주장 중에 좀 서로 다른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절차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또 다음 카카오 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나 다음 카카오 모두 자신들은 적법하게 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진술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을 폭로한 그 정진우 씨의 내용을 진짜 얼마나 가져갔냐 이런 거거든요. 예. 이 카카오 측에서는 6월 10일 하루치만 다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불필요한 건 안 가져갔다. 사생활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만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우 씨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하시니까 굉장히 카톡방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규모인 것 같은데 한 3,000명 정도 가입해 있는 규모라고 하거든요. 예. 카카오톡 방을 다 합하면. 그런데 본인이 궁금하신 건 내가 얘기를 안 했어도 다른 방에 내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이분들끼리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보는 갔는지 안 갔는지, 나의 사적인 내용은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도 본인 지인들에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명이 돼야 된다. 다음 카카오하고 검찰하고 입장이 엇갈리니까 둘 중에 한쪽은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이 카카오톡 측이 개인정보 취급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뭐 이용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자료를 저장해왔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다음 카카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지가 있었다는 그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주변에 여쭤봐도 예. 법적으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신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건 카카오톡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이
이 카카오톡 내용을 감청 영장을 받아서 제공을 할 때 실시간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이걸 2, 3일치씩 모아서 제공했잖아요. 예. 그거에 이용자들 동의 받았냐? 너 동의 안 받았으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카카오톡 하는 말이 그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는 거고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들 입장에선 어쨌든 우리 동의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개인정보가 아니니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용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답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용자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다 더 비밀스럽고 보호가 필요한 게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사실상의 개인정보 다 오픈된 상황이고요, 지금. 예, 그것도 비극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카카오가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카카오 애용자로서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예. 설마 요즘도 애용하시지는 않겠지요? 아니 뭐 예전 친구들도 많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예. 다른 메신저도 쓰는데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요즘도 카카오 하십니까? 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게 해프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될지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국감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커진 측면이 있어서 국감이 끝나면 또 조용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까 소개하셨지만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하고 긴급 토론회를 하는데요. 예. 일단 사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 그런 거는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예. 그게 아니라 법을 좀 바꿔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입법적 대응도 좀 필요하죠. 입법적 대응은 일단은 지금 송수신이 끝나서 저장돼 있는 통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통신으로 취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체물에 대한, 그러니까 책 같은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이랑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당사자 멀리 있으니까 알려주지 않고, 원래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뭐 아무튼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 그러니까 즉 감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감청한다. 이런 게 이제 규정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압수수색이니까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한 사람도 40일치 카카오톡 내용 다 가져와. 뭐 이런 영장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예. 그런 영장 발부 제도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면서 사법적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이용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배소라든가 아니면 형사적인 대응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이 기획을 다 완료한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용자들 분들 중에 이제 제보를 해주시거나 이 법적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긴급 토론회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민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모아갖고 향후에 이제 각각의 사례에 맞는 법적 대응을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하고 토론회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10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는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는 처음 공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밴드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예. 네이버 밴드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통지서가 공개가 엊그저께 국회에서 됐어요. 예. 압수수색 통지서는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 공개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는 사찰을 중지해라. 법원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신중해라. 검경에 대해서는 실태 공개해라.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정진우 씨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변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형사법 교수로서 말씀해 주실 우리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인터넷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토론회를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이 논란의 출발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감 국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공개되면서, 좀 뜨거워지긴 했습니다만,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달 그 국무회의 발언이었던가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특히 이제 사이버상의 이 명예훼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 이틀 있다가 유관 기관들이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 이제 민간 업체까지 참여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이버상의 감청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이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대하는 어떤 검찰의 태도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진우 씨 기자회견, 으로 사이버 망명이 굉장히 많이 촉발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출발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대책을 요구를 했고 검찰이 소집한 허위사실 대책회의에 지금 다음 카카오가 된 카카오의 전 간부하고 포탈 관계자들이 쭉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공개됐습니다만 검찰이 한술 더 떠서 실시간 한라인을 구축해갖고 포탈에다가 이거 문제 있어 삭제해 그런 거는 이제 즉각 삭제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포탈에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우리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포탈에다 글 올린 거, 자기가 카카오톡에다 친구들이랑 얘기한 거, 그 중에 대통령이랑 관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즉 사실 수사기관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고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모독죄가 없거든요. 있다면 지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수사기관들이 그냥 나설 수는 없고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당사자가 나서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나서겠다. 결국에는 공인들에 대한 특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먼저 나서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을 우리 이용자들이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통한 개선 방안 또 오늘 민변 쪽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서, 법적인 대응을 할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혁영 활동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낙태, 피임, 이혼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소집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동성애, 낙태, 이혼 등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동성애자에게도 가톨릭 사회에 기여할 재능과 자질이 있다며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혼 역시 포용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 본다면 아주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논란도 뜨겁습니다. 정의구현 사대단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예수회 소속인 박종인 신부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좀 궁금한 게요.
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것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성격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내년에 있는 제가 보기엔 이게 특별회의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는 일반 회의를 앞두고 아마 미리 특정 주제를 미리 심도 있게 다뤄본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정기회의라고 지금 이것이 이제 특별회의니까 일반 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열리는 회의는 특별히 소집한 그런 회의군요. 예. 그러니까 대의원 회의니까 각 나라 주교들 하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평신도들이지만 전문가들도 다 함께 모여서 미리 어떠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주제들을 미리 설정해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교회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하고 염수정 추기경님 2분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이 몇 분 더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 교리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단 그런 예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이죠. 예. 이 동성애나 이혼, 피임에 대한 기존 가톨릭 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동성애 관련된 거는 동성애 경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동성애의 성행위에 관련된 거는 사실 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성사혼이라 그래서 혼배 성사로 이루어진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재혼을 한 경우에는 영성체가 거부된다거나 하는 입장이고. 예. 피임도 사실은 자연 주기법이라 그래서 여성의 가임 주기를 벗어난 상태의 성행위에 관련된 것만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인공적인 피임 도구나 피임 약이나 혹은 수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이었죠. 예. 아마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사안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좀 반성서적인 범죄로 좀 인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주로 소돔과 고모라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사실은 동성애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표하고 있었죠. 예. 그게 인정 못하는 거의 큰 죄라고 받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은 그런 마을이나 이런 죄인들을 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배척당한다거나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까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구분은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애의 실제적인 성행위와 동성애 경향을 가지고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함으로써 사실 좀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번에 좀 보도된 보고서 초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동성애자에게도 은사가 있으며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이게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는 입장보다는 문제 제기가 우선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이 지금 교회가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과 혼인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먼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각 나라, 각 교회, 각 지역 교회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좀 문제 제기고 문제 제기죠. 한번 생각들을 해봐라. 그렇죠. 이제 이 주제가 각 지역 교회 주교들에게 이제
숙제가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큰 거죠. 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중앙교회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더 이제 크게 한번 고민해보고 현실적으로 각 나라, 각 지역별로 또 문화적이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현실을 고려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이제 초안 나왔고요. 한 19일쯤에 네네. 회의가 끝나고 그때는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때 이 나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각 나라, 각 지역교회가 또 이제 고민해야 될 다음 프로세스를 밟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것이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교황청에서 가톨릭의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네. 나라별, 지역별 상황과 관계없이 이게 다 따라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룰이 일반적인 지침이 되겠죠. 그것이 지역교회가 다 그걸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교회의 독립성이나 특성을 사실 인정하는 쪽으로 예. 태도를 취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저는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이드는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지침은 줄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 우리나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입니까? 대체로 알려지기는 좀 보다 좀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근데 가톨릭 교회의 가지고 있는 보수성도 있지만 한국 교회를 치자면은 사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나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도 같이 결부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다지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어떤 논쟁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말하는 건 교회가 이분들을, 좀 인정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함께 사는 방향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예. 이런 논의가 동성결혼의 허용이라든가, 교회적으로 이혼을 허용한다, 이런 논의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낙관은 못하겠어요. 낙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그러는데, 예. 여하튼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좀 너무 좀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혼에 관련된 부분도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현실을 고려해보자는 입장이겠죠. 예.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네네.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네. 이혼한 이 신자들의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까? 교회로부터? 표면적으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선은 커밍아웃하고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 또 동성애 경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차별을 줬다가는 사실 그거 자체가 교회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예. 단지 동성애를 이제 성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현시켜가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해서는 이거 자체가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동거 중인 신자에 대해서도 교회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포함이 된 걸로. 예, 포함이 돼 있죠.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거쳐야만 그 공식적으로 좀 부부로서 인정했던 겁니까? 교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사실혼 관계도 사실 인정한 거였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해도요. 예. 동거 2년 이상이면은 사실혼으로 간주를 해왔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그 혼인한 것으로 간주를 해왔는데 이제 교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성사혼, 그러니까 혼배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이 일종의 이게 그 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구분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결혼 전 성생활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전 동거나 이런 거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은 그것이 이제 그 불장난, 쉽게 얘기하면 불장난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거죠. 예. 결혼을 사회적으로 했어도 그 교회에서 인정한 성사혼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이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이라고 다 간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만 보더라도 이제 그 개신교 입장 대변하는 신문들에서는 일면 톱기사로 이런 내용들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신교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뭐 일부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본 입장이고요. 전면적으로도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다 그렇게 보질 않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예. 그렇게 뭐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그 마음의 자비가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좀 성찰해 보시면은 어떨까. 좀 그래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완벽한 존재인지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좀 묻는다면은 우선 좀 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내년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렇죠. 논의들이 모아지고 좀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인 신부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사이버 상해 망명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한동안 이 회사의 주가를 좀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합병했는데요. 어제 신주 상장됐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오늘 또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14만 2,700원 전일 대비해서 2.59% 상승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